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의 마지막인 22회 전쟁 또는 혁명을 다룬 소설 이데올로기 시간입니다. 출간 연도별로 정리한 파일과는 약간 다르게 여기에서는 작가별로 2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 10여 년 동안 혁명의 피로 물든 도시 파리와 그곳에서부터 생존을 찾아 건너온 평화로운 도시 런던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조금 있는 편이고 이야기의 연결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해서 매끄럽지는 않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팽개치고 노블레스 드과만 그것도 못되게 누리던 프랑스 작 생떼 브레몽드가 1757년에 저지른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인 영국인 의사 마네트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후작에 의해서 억울하게 1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요. 법적으로는 후작의 조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나니 같은 후작과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영국에서 마네트의 딸 루시와 결혼해 살고 있던 다네이의 행동은 주관이 뚜렷하고 결단력도 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92년 귀족을 위해 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죽게 생겼으니 와서 구해달라는 후작 재산관리인의 편지를 받은 그날 당장 프랑스로 향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투옥된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살면 언제나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이 정답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이죠. 당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딸까지 있던 가장이었기에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자기의 가치관을 더 우선시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죠. 다만 자기가 그러한 성향임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했다는 사실이 잘못인 겁니다. 이것이 제가 독거노인인 이유이죠. 다네이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은 변호사이자 다네이 아내가 된 루시를 여전히 사랑하던 카턴의 눈물겨운 다네이 구출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놈의 사랑이 뭔지, 루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카턴은 다네이 대신 죽음을 선택하죠. 그것도 기쁘게. 단두대에선 카턴은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보다 더 값진 일을 해냈고 나 이제 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편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노라. 이게 받지 않고 온전히 주는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네이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카턴처럼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려 깊고 묵묵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말이죠. 이걸 연예계에서는 끼, 스포츠계에서는 스타성이라고 하고요. 실력은 훨씬 더 뛰어나지만 앞에 나서는 걸 꺼려서 또는 기회를 받지 못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이름 없는 다수의 사람 위에서 끼 있고 스타성 있는 소수의 사람이 인지도를 얻는 겁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저렇게 실력 있는 일반인이 어찌 저리도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허명인 인지도를 얻은 유명인은 21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분에 넘치는 행운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참 예쁜 사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각계각층의 유명인들 치고 그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맛집이라는 곳 치고 맛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맛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맛은 동네마다 많죠. 썩은 세상이 그래도 이나마 돌아갈 수 있는 건 이름 없는 다수의 영웅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당시 부패한 러시아 귀족사회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2400페이지의 줄거리 정리만 해도 며칠이 걸린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는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5 귀족 가문의 자녀들끼리 얽히고 설키는데 핵심 인물인 4 가문의 4 남성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과 강화 조약 그리고 재침공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 선택하는 삶과 사랑의 방식이 주제입니다. 삶 자체를 따분해하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그리고 맑은 영혼과 교양을 갖췄지만 부족한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는 그의 여동생 마리아, 겁 많은 니콜라이 로스토프, 그리고 미모는 평범해도 생명력이 가득 찬 가수 겸 무용수인 그의 여동생 나타샤, 머리 회전이 빠른 야심가이자 여성을 놀이개로 여기는 보리스 드루베츠코이, 사생아임에도 엄청난 유상을 상속받은 피에르 베조프, 그리고 5번째 가문인 쿠라긴의 망나니 둘째 아들 아나톨 쿠라긴과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미모의 셋째 엘렌 쿠라긴이 감초로 등장하죠. 여주인공을 한 명만 꼽으라면 당연히 나타샤입니다.
니콜라이 동생으로 한때 보리스와 사귀었고 안드레이와 약혼한 상태에서 아나톨에게 속아 함께 도망가려고도 했으며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나폴레옹이 제 침공 때 치명상을 입은 안드레이의 임종을 지켰고 결국엔 피에르와 결혼하죠. 평소 나폴레옹을 존경하던 안드레이는 따분한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총사령관의 부관으로, 니콜라이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의 경기병으로, 보리스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서 황제의 호위 부대원으로 참전하고, 피에르는 프리메이슨리에 가담한 후 방화 혐의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 후 이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죠. 안드레이는 부상을 계기로 모든 것이 허무함을 느끼고는 시골에 있던 아버지 영지에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 변신하고, 강화조약의 현장에 우연히 자리한 니콜라이와 의도적으로 인맥을 동원해서까지 자리한 보리스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고 특진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니콜라이는 겸연쩍어 하면서도 출세를 마다하지 않는 반면에 보리스는 노력한 대가를 받듯 당연하게 더욱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피에르는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농부 출신 플라톤에게서 영혼의 자유로움과 인생의 진리를 배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예전에 니콜라이는 전투에 나갈 때 두려워했다. 이제는 두려운 감정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포화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위험에 익숙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위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16회 방송에서 언급한 덕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인 삶의 고통과 위험에 익숙해지는 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앓게 되는 두근거림과 초조함은 수백 번 반복한 나이가 되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바꿀 수 있을 뿐이죠. 나폴레옹의 실패에 대해 톨스토이가 인용한 신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라는 라틴어 문구는 거꾸로 읽는다면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외면한 채 감정과 타인의 평가라는 실오라기만을 부여잡고 절벽을 오르는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알려주는 비상벨과 같죠. 역사는 몇몇 영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지가 그 몇몇 영웅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즉 영웅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구현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게 톨스토이의 역사관입니다. 국민이 자기들의 주권을 정치인들에게 잠시 위탁하는 제도인 민주주의와 같죠.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권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어느 인물에게 옮겨진 대중들 의지의 총화이다. 대중의 의지는 어떤 조건에서 한 인물에게 옮겨지는가? 그 인물에 의해 모두의 의지가 표현된다는 조건에서이다. 영웅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되며 오직 인간만이 존재해야 한다. 나폴레옹의 재침공은 두 커플을 이어줍니다. 안드레이 여동생 마리아는 피난 중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니콜라이와 결혼하고, 포로에서 풀려난 피에르는 나타샤와 결혼하죠. 이 두 커플 모두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혜로운 마리아가 우유부단한 니콜라이를 잘 이끌 거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소설성 내용대로 정말 나타샤가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의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고 무지하고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확신해버리는 피에르죠. 거의 성자로 변했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곱씹어 소화한 자기만의 생각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리에 가담한 것도 플라톤에게서 배운 것도 모두 외부의 사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한 거죠. 만일 얼마 후에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변화가 찾아오면 피에르는 또다시 이전의 모든 것은 틀렸다며 특정한 외부의 뭔가를 부여잡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과격한 행동가가 된다는 점에 무서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는 사랑 속의 삶을,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사랑 속의 죽음을 넣었다고들 말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살펴보죠. 안나 까레니나는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의역하자면 행복한 가족이 되는 방법은 어느 집이건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이 되는 이유는 그 가족의 수만큼 많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서경주 교수는 성장하는 사람은 모두 비슷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제각기 이유를 대며 성장하지 않는다고 의역했는데 옳은 해석이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에서 이 문장을 자연선택에 응용하기도 했고요. 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은 결국 두 커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는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부터 보죠. 남편보다 20살 어린 아내 안나 까리나는 훤칠하고 잘생기고 미술에도 재능이 있고 조예도 깊은 기병대 장교 브론스키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품위가 몸에 뱄고 변화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귀족이자 고위 관료인 남편 카레닌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의 건을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며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당당히 말하죠. 불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남편의 눈, 코, 입부터 시작해 모든 게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브론스키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경을 헤맬 때 카레닌에게 용서를 구하며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찾아온 브론스키에게 다시 마음이 흔들려 급기야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브론스키와 함께 유럽으로 도주하죠. 몸이 아플 땐 제정신이 들었다가 사할만해지니까 다시 감정에 압도당한 겁니다. 비록 소중하다 해도 감정은 장기적인 안목이 없기에 이성의 역할인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할 등대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몰랐던 거죠. 감정의 역할은 순간순간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카레닌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해달라고 안나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심정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는 그녀의 타락으로 그에게 튈 진흙을 털어내고 자기 삶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점잖고 가장 정당한 방식이 될까 하는 문제였다. 반면 출산 중 카레닌에게 안나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된 브론스키의 행동은 카레닌과 전혀 달랐습니다. 안나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부들부들 떨다가 자살까지 시도하죠. 게다가 모든 걸 잊고 먼 곳으로 떠나려는 순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나를 찾아갑니다. 물론 작별 인사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말이죠. 이들의 성향을 볼 때 처음부터 안나는 카레닌이 아닌 브론스키와 결혼했어야 했습니다. 카레닌의 성격이 좋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안나와 브론스키 둘 다 이성 없이 감정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성향의 사람들이라서요. 하지만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똑같은 한쪽에만 매몰된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행복과 거리가 멀죠. 몇 년 후 러시아로 돌아온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유통기한이 끝나간다는 신호였죠. 브론스키는 그토록 바라던 안나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음에도 알 수 없는 갈증과 허무함이 엄습하고 활동적이던 성향을 억누른 채 시골에 처박혀 안나만 보고 있자니 답답함이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 되어갑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기 것을 모두 내어줘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런 원인과 해결책도 알 수 없었죠. 이에 관해 톨스토이는 안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행복에 대한 희망은 그의 앞에 있었다. 그러나 안나와 함께 사는 지금 그는 최고의 행복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 나머지 꺾어서 못쓰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겨우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수중에서 시들어버린 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정곡을 찌르는 설명을 곁들입니다. 반면 안나는 안나대로 불만이 쌓여갔죠. 사랑 단 하나만 바라보며 부와 명예와 가족까지 모두 버렸는데 브론스키가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졌으니까요. 본전 생각에 브론스키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브론스키는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변한 곳에 숨이 막혀 안나를 더 멀리하게 되고 또 그럴수록 안나의 집착과 자기가 버린 아들 세료자에 대한 죄책감과 공허함은 커져만가 더욱 광적으로 브론스키에게 집착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이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화는 이성이 담당하는 거니까요.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욕설과 짜증과 고음과 성토만이 난무할 뿐이었죠. 안나는 자기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면서 브론스키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내로남불인 거죠. 끝내 안나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기차에서 만난 인연을 기차에서 끝낸 셈이죠. 그리고 브론스키는 모든 걸 잊고자 참전합니다. 전업주부들은 안나와 같은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온종일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린 그녀들로선 당연하죠. 하지만 피곤한 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편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집에 온 남편은 그런 아내들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의 벽도 높고 단단해질 뿐이죠. 그렇다고 맞벌이 부부가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피곤함이 부딪혀 스파크를 튀기기 때문이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부드러운 부탁으로 감싸서 대화의 탁자에 내놓아야 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가 원하는 바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인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서로 양보할 부분과 관철시킬 부분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합리적인 이성이고요. 한편 브론스키에게 차인 아픔과 레빈을 찬 미안함에 독일의 온천으로 치료여행을 떠난 키티가 그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피에르처럼 성녀를 만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다는 설정은 억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키티에게 차인 후 자신의 시골 영지로 내려간 레빈은 전쟁과 평화의 안드레이처럼 농부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노동의 가치를 깨우치고요. 지주들은 말했다. 러시아 농부는 돼지이다. 그래서 돼지 같은 처지를 좋아한다. 그들을 돼지 같은 상태에서 끌어내려면 권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농노예방 때문에 없고 그렇다면 내가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계층의 민중을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거나 총알바지로 쓸 착취의 대상일 뿐이죠. 무엇이 잘못이었었는지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 안나와는 달리 키티는 삶에 관한 많은 것을 티격태격 부부싸움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하루하루 배우고 깨달으며 행복과 사랑을 쌓아갑니다. 한순간에 활활 타오르는 대신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 단단함과 다양성을 만든다는 건 진화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죠. 레빈은 알코올 중독자 형의 죽음과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내의 문란한 생활을 보면 전쟁과 평화의 피에르가 했던 것처럼 삶과 죽음에 관해 고민하고 그렇게 점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총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은총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내리지 않고 사울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곤 합니다라는 말은 인생이 무작이라는 말이고요. 안나의 죽음 이후로도 꽤 많은 분량이 레빈이 유신론자로 변하는 것에 할애되는데 톨스토이가 가장 말하고 싶어한 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자기적이며 소설의 레벨을 떨어뜨리는 결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러시아의 모든 분야에 걸친 설명들이나 온갖 장황한 묘사 등은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지나칠 정도로 필요 이상이고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양극단 어디에서도 안나가 그토록 원했던 열정적이면서 영원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런 완전한 것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열정적인 건 유통기한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건 밋밋하며 따분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감정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완성을 위해선 이성에 기초한 진솔한 대화와 상대를 위한 양보, 그리고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톨스토이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죠.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든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주장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부활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들은 내년 이맘때쯤 다루겠습니다. 톨스토이와 동시대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이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도 2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여하튼 길게 느리는 것도 재능인 듯 하네요. 잘생기고 용감하고 지적이며 세련됐지만 가까이 하기엔 뭔가 음침하고 꺼림칙한 게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그런 특징들이 버무려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범한 카리스마가 된 기병대장교 스타브로긴과 그의 가정교사 스테판의 아들로 겉으로는 사회주의 혁명가로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 없이 오로지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남을 이용하고 죽이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 정치적 협작꾼인 표트르가 주인공입니다. 표트르가 배우 조종자라면 스타브로기는 얼굴마담 정도인 셈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습니다. 스타브로기는 결투 중에 살인도 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해 자살에 이르게도 했으며 이스페 방송에서 언급한 백취의 미시킨처럼 유로지비인 마리아와 비밀리에 결혼도 하고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던 다리아와 어머니의 친구의 딸 리자베타와도 추문이 있고요. 자선은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다 타락시키고 더욱이 목표에 이르지도 못해요 라는 말을 복지수당과 실업수당 지급 정책을 늘리려는 우리나라 정부가 되새겼으면 합니다.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늘리려는 것이 문제이죠. 극단주의에 빠져있던 알렉세이는 신이 있다면 모든 것이 신의 의지이기에 나도 신의 뜻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지만 신이 없다면 내 의지가 모든 것이고 내가 바로 신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이라는 개념에
전지전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맞지만 그런 신이 없다면 자기 의지가 자기의 모든 것일 뿐 타인들의 모든 건 될 수 없죠. 각자가 각자의 삶에 있어 신이 될 뿐 타인의 삶에도 신이 되는 건 아니기에 후자는 틀린 말입니다. 표틀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은 스타브로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란 속에서 구원자를 원하는 대중들에게 편승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타브로긴의 비범한 카리스마였죠. 그러나 5인조 회원들 각자의 성향이 너무도 다르고 세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표트르는 도시의 축제가 열리는 9월 30일 하룻밤 만에 모든 걸 정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결과 샤토프를 살해하고 그 혐의는 키릴로프에게 씌워 그가 자살하게끔 유도하고 마리아를 살해하고 그 혐의는 스타브로긴에게 씌워 리자베타까지 군중들에게 살해당하도록 만들죠. 날이 밝은 도시에 표트르와 스타브로긴은 없었습니다. 모두 도주한 거죠. 하지만 스타브로긴은 아무도 벌하지 마라. 나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목을 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표트르만은 노트르담드 파리의 경비대장 페비스처럼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민족주의라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사회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음을 시인한 걸까요? 은총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은총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내리지 않고 사울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곤 합니다라는 안나 까레리나에서 레빈의 말이 떠오르네요. 누구보다도 스타브로긴이 가장 모호하게 그려진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서평과 평론에서는 스타브로긴을 선과 악을 모두 지닌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지식과 사상의 단계에 이른 인물이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하다못해 소설에서 영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수도승 티온 역시 스타브로긴을 자신보다 월등한 수준의 인물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띄우고요. 과연 그럴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지닌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이고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지식과 사상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건 거짓이죠. 장교가 되기 전까지 스테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스테판이 엄청난 인물이 아닌 이상 어떤 귀족이든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이후로 그가 지식을 쌓기 위해 그리고 인격과 사상을 키우기 위해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티온까지 끌어들여 스타브로긴을 엄청난 인물로 만든 건 악수인 거죠. 백치의 미슈킨과 악령의 스타브로긴, 겉으로는 정반대이지만 과정과 결말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게도 다른 인물들이 왜 그렇게도 똑같을까요? 도스토옙스키에게 극단적인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건 모두 악이기 때문입니다.